지금 카타르 왕실 내부가 조용히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공식 발표는 없었습니다. 외신 보도도 없었습니다. CNN도 BBC도 알자지라조차 이 이야기를 모릅니다. 그러나 도하 왕궁 경호 인력은 갑자기 2배로 늘어났고 왕실 전용기 한 대가 예정보다 6시간 늦게 출발했습니다. 궁 안쪽 복도에서는 외교관들이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왕실 고위 관계자들의 휴대폰에는 암호화된 메시지가 끊임없이 도착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왕위 계승 구도와 직접 연결된 인물이 한국 땅에서 쓰러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일은 뉴스에도 남지 않았고 기록으로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15명만이 알고 있는 이야기. 외교가 멈춘 밤, 정치가 침묵한 순간에 한국의 의료가 먼저 움직였던 72시간의 기록입니다. 저는 사라 알누르입니다. 카타르 왕실 외교 수행단에서 통역과 일정 조율을 맡고 있었습니다. 옥스퍼드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했고 왕실 업무를 맡은 지 7년째였습니다. 그동안 유럽, 중동, 아시아 전역을 오가며 수십 건의 외교 일정을 관리했지만 그날 같은 밤은 처음이었습니다. 2024년 11월 14일, 우리는 서울에서 열리는 아시아 에너지 미래 포럼에 참석 중이었습니다. 카타르는 세계 최대 LNG 수출국이었고 한국은 핵심 수입국이었습니다. 이 포럼은 단순한 국제회의가 아니라 향후 20년간의 에너지 협력 구도를 결정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날 아침 일정은 완벽했습니다. 왕세자 타민 빈 하마드 알산이 전하께서 기조연설을 마치셨고 한국산업부 장관과의 양자회담도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점심 만찬에서는 삼성전자, SK, 포스코 경영진과 차세대 수소 에너지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경호도 동선도 회의도 완벽했습니다. 저는 컨벤션 센터 3층 라운지에서 다음 날 일정을 최종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어 보였습니다. 오후 4시 20분.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일반 메시지가 아니라 왕실 전용 암호화 시스템을 통해서만 수신되는 최고 등급 긴급 메시지였습니다. 발신자 왕실 의전실장. 내용 대상 K. 급성 간부전 의심. 의식 저하. 코드 레드. 손이 떨렸습니다. 대상 K는 공식 기록에는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언론에 얼굴이 공개된 적도 없고 왕실 공식 행사에 참석한 기록도 없습니다. 그러나 왕실 내부에서는 모두가 그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현 왕세자의 이복 동생이자 선왕의 3번째 왕자였습니다. 공개적으로는 사업가로만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왕실 에너지 전략의 핵심 실무자였습니다. 육아 흐름을 읽고 세계 에너지 시장의 권력 구도를 파악하며 카타르의 다음 30년을 설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무너지면 왕실 내부의 균형도 함께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컨벤션 센터 반대편 VIP 라운지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왕세자는 한국 기업인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복도를 가로질러 경호원들의 제지를 받으며 가까스로 왕세자의 보좌관에게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보좌관의 얼굴이 굳었고 즉시 왕세자께 귓속말로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왕세자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양해를 구한 뒤 조용히 라운지를 빠져나왔습니다. 복도 끝, 아무도 없는 비상계단 입구. 상황은 신속하게 전달됐습니다. 환자는 호텔 객실에서 쓰러졌고 의식이 희미했으며 간 수치가 급격히 악화되어 독소가 혈액으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왕세자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한다고. 카타르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병원이 있습니다. 도하의 시드라 메디컬 센터는 중동 최대 규모의 의료시설입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영국 그레이트 오몬드 스트리트 병원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으며 최신 의료 장비와 세계 각국에서 영입한 의료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금도 시설도 의료진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왕세자의 판단은 단호했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가면 치료보다 정치가 먼저 달라붙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우려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왕실 내부에는 이미 균열이 존재했습니다. 선왕이 서거한 지 이제 3년 현 왕세자의 입지는 아직 완전히 굳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왕실 내 일부 세력은 다른 계승 구도를 원했고 대상 K는 그들에게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중립을 유지하면서도 실무적으로는 왕세자를 전폭 지지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도하에서 치료를 받는다면 소문이 먼저 퍼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왕자가 위독하다는 말이 왕궁 복도를 타고 흐르고 정치적 계산이 시작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상황을 기회로 삼으려 할 것이었습니다. 급성 간부전이라는 진단보다 더 위험한 것은 바로 그 정치적 파장이었습니다. 그때 한국 측 외교 실무 책임자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김서기관이라는 이름에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그가 제시한 것은 명확한 해결책이었습니다. 한국이라면 신원 공개 없이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 기록도 동선도 언론도 모두 차단할 수 있다는 것, 필요하다면 병원 내부 CCTV 기록도 통제 가능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환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신분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아예 모르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야 외부 압력도 내부 변수도 차단할 수 있고 의료진은 오직 의학적 판단만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정치도 외교도 권력도 수술실 밖에 머물러야 한다는 원칙이었습니다. 그 말은 이상하게도 신뢰처럼 들렸습니다. 왕세자는 5초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의 방식을 따르기로. 오후 5시 40분. 서울 중심가의 한 5성급 호텔 34층 VIP 스위트룸. 저는 직접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방 안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침대에는 의식이 흐릿한 환자가 누워 있었고 얼굴은 노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왕실 경호원 2명이 그를 부축하고 있었고 카타르 측에서 동행한 주치의가 휴대용 산소호흡기를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주치의의 진단은 명확했습니다. 간성혼수 2단계로 진행 중이며 지금 당장 투석과 해독 치료를 시작하지 않으면 6시간 안에 3단계로 넘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3단계는 돌이킬 수 없는 단계였습니다. 김서기관의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일반 구급차를 호출하되 사이렌 없이 경광등도 끄고 이동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주목받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이런 상황에 익숙하다는 것을,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오후 6시 10분, 환자는 조용히 호텔을 빠져나갔습니다. VIP 전용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직원용 화물 엘리베이터를 이용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는 평범한 흰색 구급차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사이렌도 요란한 경광등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병원 내부에서는 하나의 응급 코드가 발동됐습니다. 코드 블랙 마이너스 신원 비공개 고위험 생명위기 환자. 이것은 일반 응급실 프로토콜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주요 대형 병원들이 공동으로 구축한 극비 의료 체계였습니다. 대상은 외국 정상급 인사, 고위 외교관 또는 보호가 필요한 망명자였습니다.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종합병원 지하 2층 특수 응급실에서는 이미 준비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후 6시 35분. 환자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일반 응급실이 아니었습니다. 병원 건물 뒤편 별도로 설계된 VIP 전용 응급 동선이었습니다. CCTV는 이미 차단됐고 복도에는 일반 환자나 보호자가 없었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는 순간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간담도외과 과장 이준혁 교수, 중환자의학과 책임 전문의 박서영 교수, 마취통증의학과 최민호 교수, 영상의학과 김하늘 교수, 그리고 10명의 전담 간호 인력. 이준혁 교수가 환자에게 다가가 눈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빛을 비췄지만 동공 반응이 느렸습니다. 피부는 황달로 누렇게 변해 있었고 복부는 복수로 부풀어 있었습니다. 즉시 혈액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간 기능, 응고인자, 암모니아 수치, 전해질 패널까지 모든 항목이 긴급으로 돌아갔습니다. 복부 초음파가 준비됐고 CT는 10분 내로 촬영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의료진은 환자가 누구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차트에는 이름 대신 페이션트 X-1이라는 코드만 적혀 있었습니다. 나이, 성별, 국적란은 비어 있었습니다. 오직 의학적 정보만 기록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움직임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박서영 교수가 초음파 프로브를 환자 복부에 댔습니다. 모니터에 간이 나타났습니다. 정상적인 간은 균일한 회색빛을 띠어야 하지만 화면 속 간은 얼룩덜룩했고 일부 구역은 거의 검게 보였습니다. 진단이 나왔습니다. 간 실질 손상이 심각했습니다.
우엽 전체에 괴사 소견이 보였습니다. 담관 확장도 있었고 폐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이준혁 교수가 CT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3D 재구성 이미지가 화면에 떴고 간의 혈관 구조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문맥 혈류가 감소했고 간 정맥 일부는 폐쇄된 상태였습니다. 최종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급성 전격성 간부전. 원인은 아직 불명확하지만 지금 당장 조치하지 않으면 48시간 내 다장기 부전으로 진행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회의실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다학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간이식 전문의, 중환자 전문의, 마취과 전문의, 그리고 병원 AI 의료 분석팀까지 합류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환자의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표시됐습니다. 혈압, 맥박, 산소 포화도, 간 수치, 신장 기능, 응고인자 수치까지. 그리고 그 옆에는 AI가 계산한 생존 확률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상태 유지 시 생존 확률 18.3%, 응급투석 약물 치료 시 생존 확률 31.7%, 응급수술간 절제 및 담도 재건 시 생존 확률 43.8%. 숫자는 냉정했습니다. 이준혁 교수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수술 위험도는 높았습니다. 출혈 가능성 70% 이상, 수술 중 심정지 위험 15%. 하지만 수술하지 않으면 이 환자는 내일 아침을 못 넘긴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간이식 가능성도 논의됐습니다. 그러나 공여자가 없었고 무엇보다 시간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이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간 조직을 최대한 살리고 죽은 부분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취 위험도도 상당했습니다. 간 기능이 이 정도로 떨어지면 마취제 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용량 조절이 극도로 민감해집니다. 최민호 교수는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야만 한다고. 회의는 12분 만에 끝났습니다. 결론 즉시 수술. 오후 7시 50분. 환자는 수술실로 이송됐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저는 수술실 입구 밖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왕세자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고 손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그 안에서는 12명의 의료진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취가 시작됐습니다. 최민호 교수는 일반적인 용량의 60%만 사용했습니다. 환자의 간이 약물을 대사할 능력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산소 포화도를 모니터링하며 호흡기를 연결했습니다. 마취가 완료됐고 활력 징후는 안정적이었습니다. 집도가 시작됐습니다. 이준혁 교수의 메스가 환자의 복부를 열었습니다. 순간 수술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복강 안에는 누런 복수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간은 정상 크기의 1.5배로 부어 있었고 표면은 얼룩덜룩한 회백색이었습니다. 일부는 이미 괴사해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복수 흡인이 시작됐습니다. 2리터가 넘는 양이 제거됐습니다. 간 우엽의 괴사가 확인됐고 좌엽은 아직 기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우엽 절제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수술은 밀리미터 단위의 싸움이었습니다. 간은 인체에서 가장 혈류량이 많은 장기입니다. 잘못 건드리면 출혈이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이준혁 교수는 초음파 메스를 이용해 괴사된 간 조직을 조심스럽게 분리했습니다. 혈관 하나하나를 확인하고 결찰하고 절단했습니다. 간문맥 분지가 결찰됐습니다. 간 정맥이 노출됐고 우간 정맥이 클램핑됐습니다. 2시간, 3시간, 4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술실 밖, 저와 왕세자는 복도 끝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왕세자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벽시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하에서 온 암호화 메시지였습니다. 소문 확산 중. 언론 쪽 움직임 감지. 즉시 귀국 권고. 왕세자의 결정은 단호했습니다. 기다린다. 끝까지. 수술실에서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간실질에서 미세 출혈이 계속됐고 응고인자가 바닥났습니다. 그러나 의료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지났습니다. 수술은 6시간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출혈을 잡기 위해 지혈제를 투여하고 혈관을 결찰하고 수혈을 계속했습니다. 승합제가 추가됐고 혈소판이 투여됐습니다. 우엽 절제가 완료됐고 담도 재건이 시작됐습니다. 5-0 봉합사로 담관과 소장을 한 땀 한 땀 연결했습니다.
담즙이 새어나오면 복막염이 일어나고 환자는 다시 위기에 빠집니다. 새벽 2시. 문압이 완료됐습니다. 형광 조영제로 담즙 흐름을 확인했습니다. 초록빛 형광이 담관을 따라 흘렀습니다. 막힘없이 새어나오지 않고 정확히 소장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흐름이 정상이었습니다. 수술실에 안도의 한숨이 퍼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복강 내 세척이 시작됐습니다. 괴사 조직에서 나온 독소와 염증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따뜻한 생리식염수로 복강을 반복해서 세척했습니다. 1번, 2번, 3번, 5번. 배액관이 삽입됐습니다. 앞으로 며칠간 복강 내에서 나올 수 있는 체액을 배출하기 위한 관이었습니다. 봉합이 시작됐습니다. 복막을 닫고 근육층을 봉합하고 마지막으로 피부를 봉합했습니다. 새벽 3시 40분. 수술이 종료됐습니다. 총 소요 시간 11시간 50분. 이준혁 교수가 장갑을 벗으며 최종 소견을 전했습니다. 괴사된 간 조직 60% 제거 완료. 남은 40%는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담도 재건도 성공적입니다. 이제 환자가 이겨내느냐의 문제라는 말이었습니다. 새벽 4시. 환자는 중환자실로 이송됐습니다. 일반 중환자실이 아니었습니다. 별도로 격리된 외부 접근이 완전히 차단된 특수 중환자실이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최신 생체 모니터링 장비가 설치돼 있었고 인공호흡기, 지속적 신대체요법 CRRT 장비, 실시간 혈액 분석기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환자가 침대로 옮겨졌습니다. 12개의 전선과 관이 환자의 몸에 연결됐습니다. 심전도, 혈압, 산소포화도, 중심정맥압, 소변량, 배액량, 체온까지 모든 수치가 실시간으로 모니터에 표시됐습니다. 책임 간호사 정수진이 배치됐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녀는 1:1 전담 간호를 시작했습니다. 활력 징후가 확인됐습니다. 혈압 1만 1070, 맥박 78, 산소포화도 98%. 안정적이었습니다. 박서영 교수의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1시간마다 간 기능 검사, 2시간마다 응고 인자 확인, 배액량은 실시간 기록. 저와 왕세자는 중환자실 밖 보호자 대기실에 있었습니다. 왕세자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살 수 있을지. 왕세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술 후 첫 72시간은 고비의 연속이었습니다. 새벽 5시 혈압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복강 내 출혈이 의심됐지만 의료진은 재수술 대신 보존적 치료를 선택했습니다. 응고인자를 추가 투여하고 지켜본 결과 30분 만에 혈압이 회복됐습니다. 24시간 후에는 체온이 39.2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감염이었습니다. 72시간 동안 3가지 항생제를 투여한 끝에 감염 지표가 감소했습니다. 48시간 후에는 폐에 물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폐부종이었습니다. 이뇨제 투여와 호흡기 설정 조정으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3번의 고비. 그러나 의료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술 후 72시간. 환자의 눈이 떠졌습니다. 정수진 간호사가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병원이라는 것, 수술이 잘 끝났다는 것, 이제 괜찮을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환자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낯선 천장, 낯선 기계들, 낯선 사람들. 환자가 동생을 찾았습니다. 간호사는 밖에 계신다고 곧 만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왕세자가 중환자실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왕세자는 조용히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동생이 형을 불렀고 왕세자는 짧게 답했습니다. 다 끝났다고. 그 순간 그들은 왕실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형과 동생이었습니다. 수술 후 5일째. 환자는 일반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첫 식사는 미음이었습니다. 흰쌀을 곱게 갈아 만든 따뜻하고 부드러운 한국식 회복 음식이었습니다. 정수진 간호사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큰 수술 후에 이렇게 시작한다는 것, 위와 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영양을 공급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환자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맛있다고 말했습니다. 간호사는 다행이라며 천천히 드시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음 날은 죽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부드러운 반찬과 함께 진밥이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일반식으로 전환됐습니다. 의료진은 이름도 신분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회복 과정 하나하나만큼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회진을 돌고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약을 조정하고 재활 운동을 지도했습니다. 재활 운동도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복도까지 걸어보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환자는 할 수 있을지 걱정했지만 간호사는 천천히 가면 된다며 옆에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환자는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비틀거렸지만 간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병실 문을 나서고 복도를 따라 10m를 걸었습니다. 간호사는 잘했다며 내일은 조금 더 멀리 가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환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수술 후 10일째. 환자는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상태는 극적으로 회복됐습니다. 간 수치는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황달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식사도 정상적으로 하고 혼자 걷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귀국을 앞둔 날 왕세자는 병원 측에 감사 인사를 요청했습니다. 이준혁 교수와 박서영 교수, 그리고 정수진 간호사가 병실에 왔습니다. 왕세자가 정중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당신들 덕분에 동생이 살았다며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준혁 교수는 손을 저었습니다. 의사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환자가 이렇게 회복한 것이 가장 큰 보상이라고,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답했습니다. 박서영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한다며 앞으로 건강관리 잘하고 정기검진 꼭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간은 한 번 손상되면 재발 위험이 있다는 당부였습니다. 환자가 약속했습니다. 정수진 간호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회복 잘했다며 이제 편히 집으로 돌아가라고. 왕세자는 결국 쪽지 하나만 남겼습니다. 그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왕실을 지킨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료입니다. 카타르 왕실은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2024년 11월 24일. 환자는 조용히 한국을 떠났습니다. 일반 여객기가 아니었습니다. 카타르 왕실 전용기가 인천공항 VIP 전용 계류장에 도착했고 환자는 별도 동선을 통해 탑승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환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환자가 형에게 물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올 수 있을지. 왕세자가 답했습니다. 물론이라고. 그때는 환자가 아니라 손님으로. 이 일은 끝내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CNN도 BBC도 로이터도 알자지라도 이 이야기를 모릅니다. 한국 언론도 단 한 줄의 기사를 쓰지 않았습니다. 공식 기록에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했던 이야기입니다. 외교가 멈춘 밤, 정치가 침묵한 순간, 한국의 의료는 조건 없이 사람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대가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카타르 왕실이 끝까지 숨겼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국 의료가 세계에 보여준 진짜 실력이었습니다.